자, 두 번째 주제가 갱이죠. 갱을 통한 딥페이크에 대한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갱이 강이라고 할 수도 있고 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거 첫 번째 이거 이안 펠로 처음 이 제안한 분이 갱이라고 읽어서 보통은 다들 갱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딥페이크라고 하는 부분은 저기 합성어인데, 이 딥러닝에서의 딥과 페이크 자에서 속임수에 대한 부분 합성어가 되겠죠. 그래서 딥페이크라고 읽는데, 위키피디아에 가보면 이 딥페이크에 대한 정의가 조금 내려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오토인코더라든지 이제 개행을 써서 이 여기 이제 생성적 신경망 아키텍처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미지랑 비디오 상에서 어떻게 정리하면 사람이랑 다른 사람으로 변경해서 생성된 합성 미디어라고 이렇게 내는데, 여기에 사람이 아닌 물체도 가능하죠. 물체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보이스라든지 3D 같은 경우도 많이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갱이라든지 오토인코더라는 것을 써서 원래와 다르게 페이크 속이는 거죠. 속여서 만든 미디어를 딥페이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제시된 이런 예제가 여기 나와 있는데, 위키피디아 가보면 이게 많이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왼쪽은 맨 오브 스틸, 영화 있죠? 슈퍼맨의 맨 오브 스틸 영화에서 한 장면인데, 오리지널이 왼쪽입니다. 여기에 아담스라는 배우가 있죠? 원래 배우의 얼굴을 니콜라스 케이지로 바꿨어요. 바꿨는데 굉장히 자연스럽죠?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요런 거를 갱 기술을 써서 이렇게 바꾼 거 되겠습니다. 오른쪽에는 비디오, 딥페이크 비디오죠? 딥페이크 비디오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사람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댄스를, 춤을 추고 있습니다. 춤을 추고 있고, 그 다음에 제스처 인식을 통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죠. 똑같은 행동으로 하도록 바꾸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딥페이크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얘도 우리가 어떤 영화라든지 다른 형태의 애플리케이션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은 경우는 조금 딥페이크지만 이렇게 어떤 좋은데 아니면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는 있겠죠. 있는데, 이와 같은 케이스는 약간 악용하는 케이스가 많이 발생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일반적인 파퓰러한 딥페이크 툴들이 또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논문에서 제시가 되어 있는데, 페이스 스왑이라는 페이스 스왑, 얼굴 바꿔주는 거죠? 페이스 스왑을 갱을 써서, 그 다음에 딥페이스 랩, 딥페이커 TF라고 해서, 여기, 그러니까 얼굴을 딥페이크 하는 부분에 대한 툴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징 기술들이 쭉 있는데, 이렇게 가보면 GitHub에 이런 툴들이 많이 제공이 돼서 이렇게 조금 좋은데 활용을 할 수가 있겠는데 또 오용을 할 수 있겠죠. 갱 자체의 알고리즘은 처음에 2014년도에 이안 굿펠로라는 요 연구자가 처음으로 이렇게 제안을 한 알고리즘이 되겠는데, 이게 기본적인 맥락은 이렇게 됩니다. 제너레이터라는 모델이 있고 디스크리미터라는 모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터한 역할은 이게 페이크하는 걸 만들죠. 페이크 이미지를 계속 생성을 합니다. 생성을 하고, 디스크리미터의 역할은 페이크를 제너레이터가 생성한 페이크 이미지와 원래의 원래 실제적인 어떤 리얼한 이미지를 받아서 얘가 위조다라는 것을 판별을 하는 거죠. 판별자. 그래서 디스크리미터는 실제적인 리얼을 찾는 거고, 제너레이터는 반대로 페이크를 계속 만들죠.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다른 이게 인터넷에 보면 제너레이트는 위조 집회범이고 위조 집회를 계속 만들고, 디스크리미터는 경찰인데 위조 집회랑 실제 집회를 받아서 위조 집회를 찾는 거죠.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찾았는 이 결과를 다시 백프로베이션을 통해서 제너레이트가 받아서 조금 더 얘를 학습을 조금 더 해서 조금 더 이전보다 좀 더 강화된 페이크를 또 생성하고,
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이 적대적 생성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요런 거를 자, 갱의 기본 알고리즘이 되겠는데, 자, 그래서 제너레이터는 디스크리미터를 속이는 학습을 하는 거고, 자, 이 디스크리미터는 제너레이터에서 속지 않도록 이렇게 자, 경쟁적으로 이렇게 학습을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죠. 갱 알고리즘의 로드맵을 보면 이게 이안 굿펠로가 2014년도에서 이제 갱을 처음에 제안을 해서 굉장히 이슈가 되어서 그 다음 2015년, 2018년, 19년도까지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다양하게 많이 발전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DC강, 그 다음에 럴강, 그 다음에 뭐 인풀드 강, 굉장히 뭐 이렇게 굉장히 많죠. B강 이렇게 쭉 나와요. 이렇게 뭐 이렇게 쭉 나오고 픽스 투 픽스도 조금 더 자 픽셀 투 픽셀 그 다음에 요새는 또 빅강이라고 해서 빅강이라고 해서 굉장히 활성도 높은 자 그런 강 계열도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2020년도 와서는 조금 약간 주춤한 케이스가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한 응용은 자 지금 요 주제가 약간 AI에 대한 세이프티에 대한 측면인데 실제로는 이게 아까 봤던 이렇게 강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조금 원래는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분야가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저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 그거를 저기 다 판단해서 굉장히 자 애플리케이션 이용해서 많이 쓸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개인이라는 글을 쓰면 자 아트라든지 자 미술 작품, 패션, 자 애드버타이징 광고 쪽이죠. 사이언스, 그다음에 비디오 게임, 3D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그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응용을 할 수가 있는 기술입니다. 아주 좋은 기술입니다. 자, 좋은 기술인데, 자, 근데 조금 더 악용하려는 케이스가 조금 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에 의해서 합성된 이미지, 비디오 등을 통해서 페이크 소셜 미디어 생성으로서 조금 더 악용한 케이스가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막을래라는 어떤 이슈가 되고 있죠. 제가 많은 그 참고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미디엄이 있습니다. 자, 여기 미디엄이라는 어떤 그 사이트가 있는데, 자, 여기 보면, 무료로서 만약에 볼 경우에는 하루에 5개 정도의 블로그를 볼 수 있고, 자, 가입을 하면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데, 그 미디엄 안에 그 토월드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어떤 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되어 있는 인공지능, 그 AI,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그 데이터 사이언스, 딥러닝, 그리고 파이썬 같은 그 프로그래밍 랭귀지에 관련돼서 많은 그 전 세계에 해당하는 그 연구자, 그 다음에 개발자 이런 분들이 자기의 경험 그리고 이렇게 페이퍼워크에 관련 것들을 이렇게 여기서 이제 블로그 형태로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들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상당하게 많은 참고할 만한 것들이 전문적인 참고적으로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하나 들고 온 거는 갱 자체가 사실은 학습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여기 그 마르코 파시냐는 이 그 연구자가 자기가 1년 동안 갱을 한번 학습을 한번 굉장히 이론대로 해보니까 한 10가지 정도의 어떤 교훈을 조금 더 얻게 되겠다라는 것으로서 10가지 팁들을 테크닉을 한번 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스테빌리티와 카패시티, 갱 알고리즘 자체를 어떻게 안정화시키면서 그리고 이제 어떻게 용량을 좀 더 많이 써서 학습할 것이냐. 그리고 early stopping. 자, 이것도 학습을 하면 어느 정도의 수렴을 하기 전에 어느 정도 만족을 하면 거기서 이제 스탑을 할 것이냐. 라는 부분들. 그리고 펑션을 어떻게 제시할 거냐. 자, 그리고 갱 안에는 제너레이터 디스크리미터가 굉장히 그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는데 이런 웨이트 업데이트를 어떻게 균형 있게 밸런스를 맞춰서 할 것이냐. 그리고 모델이 좀 붕괴될 수 있는 모델 컬랩스라든지 러닝 레이트를 어떻게 잘 조절할 것이냐. 그리고 노이즈 같은 경우 자 이거 약간 어그멘테이션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노이즈를 섞었을 때 조금 더 학습을 조금 더 잘 좀 진행할 것이냐. 라벨 자체를 어떻게 약간 좀 튀는 라벨들이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스무스하게 만들어서 연속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리고 그레디언트 같은 것 중에서도 이제 멀티 스케일 그레디언트라는 것도 좀 이렇게 이용을 좀 하고 있는데 자 이런 그 MSG 갱 그다음 하이 디피니션 관련돼 있는 이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멀티 스케일 그레디언트가 좀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two time scale update rule, 그리고 spectral normalization 같은 이러한 10가지 정도의 팁과 테크닉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그 나중에 계획 모델을 가져와서 학습을 하고 한번 적용하기 전에 자 여기 가서 한번 이 사람들이 1년 동안 자기가 이 계획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한번 다뤄본 이 경험을 한번 가서 한번 보시면 상당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갱에 의해서 아주 저기 좋은 이게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코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아트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트 DC 강을 스탠포드에서 그 로비 바라치라는 연구자가 아트 DC 강을 여기 자 만들어서 이제 기더브에 올려놨습니다. 자 여기 가보면 여기 기더브에 여기 가보면 로비 바라트가 그 생성한 다양한 형태의 아트들을 그렇죠. 이렇게 갱에 의해서 생성된 어떤 그 미술 작품과 같은 그런 사진들이 그 샘플로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한 몇 가지 정도 한번 가져왔는데 자 이거는 약간 추상화에 대한 그 랜드스케이프, 자 추상화 풍경이죠. 추상 풍경화죠. 자 굉장히 이거는 아트 DC 강에 의해서 만든 생성된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컴퓨터가 만든 거죠, 그냥 갱이. 자 이거는 자 내추럴 랜드스케이프를 이렇게 만드는데 굉장히 조금 더 키워 보면 굉장히 우리가 사람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그림 그리듯이 굉장히 좀 잘 나왔어요. 잘 나와서 좀 더, 이게 좋게 잘 나왔는데, 자, 여기 조금 그 중에 또, 이게 프랑스의 학생이, 한 3명 정도 학생이 OBS라는 팀을 하나 만들어서 회사를 차렸는데, 자, 이 OBS라는 이쪽에서, 자, 이게 로비 바라트가 제안, 여기 그 기드허브에 가서 이 코드를 가져와서 저기 여기 벨라미에 대한 그 초상화를 DC강을 통해서 아트 DC강을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서 딱 보니까 자 얘를 이 초상화를 이제 크리스티 경매에 통해서 자 이게 굉장히 큰 돈으로 이게 보면 뭐 얼마입니까? 43만 2천 달러의 낙찰을 받았어요. 굉장히 그래서 굉장히 조금 이슈가 됐는데 이 부분도 나중에 한번 얘기를 조금 더 나눌 건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AI에 통한 AI에서 생성된 이 작품들을 경매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큰 돈으로 이렇게 큰 금액으로 낙찰받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작품으로서는 굉장히 훌륭한 갱에 의해서 작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패션 강의라고 해서 패션 모델 영상에다가 맞춤형 의상을 입히는 그런 논문도 이렇게 한번 퍼블리시 됐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 자 이게 아웃피트라고 해서 이제 의상 여기 있죠? 자, 요 재킷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대한 아웃핏이 있습니다. 자, 이제 한쪽에 대한 모델에 대한 사진에다가는 얘를 실제적으로 이제 패션 경향에 의해서 한번 입혀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쪽 모델은 자, 이 아웃핏에 대해서 한번 보고 했는데, 자, 이 세 번째는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한번 여기다가 요 모델에다가 요 아웃핏에다가 요 자, 청자켓을 더 입혀서 한 번 더 갱에 의해서 한 번 더 보고. 자, 그러면 다양한 이 의상에 대해서 모델은 이렇게 모델 사진이 있는데 다양한 의상들을 한번 자, 패션 경에 의해서 입혀서 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재밌는 어떤 사례가 발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패션 애플리케이션 영역에서도 굉장히 많이 그 요새 뭐 비대면 쪽으로 많이 강화하고 있는데 자, 이런 거를 잘 이용을 하면 아주 재밌는 또 상품화 서비스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되돌아와서 조금 딥페이크에 대한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저기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논문이 하나 나와 있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 싱글 이미지, 하나의 이미지를 가지고 딥페이크를 생성하는 그런 논문이 됐는데 자, 실제로는 얘가 이쪽에서 보통 우리 콜앱 있죠? 콜앱에서 한 5분 정도만 있으면 실제적인 딥페이크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조금 강력하게 조금 나오는 그런 논문이 되겠는데 자, 이게 보면, 자, 애니메이팅 페이스라고 해서, 자, 보세요. 자, 여기, 요 비디오, 자, 우리가 그 사용하고자 하는 사진들이 있죠. 자, 레이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나오죠. 푸틴, 처칠,
일단 모나리자가 있고 여기 이 하나의 사진을 딱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타겟되는 드라이빙 비디오 같은 경우는 하나는 이제 오바마가 있고 그다음 트럼프 대통령이 있죠. 자 여기다가 자 하나 이미지 자 만약 레이건 같으면 레이건을 여기다가 입힙니다. 입혀서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미지의 어떤 이미지 형상 푸틴 처칠 모나리자를 넣었을 때 자 행동 이게 전체 움직이나 이거는 이게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클립이 이렇게 흘러가는지만 실제 얼굴은 여기 다 바꾼 거죠. 굉장히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각 사진을 넣고 자 드라이빙 하는 이 비디오를 넣어주면 자 여기 맞춰서 이렇게 딥페이크가 생성되는 그런 예제를 볼 수 있겠죠. 자, 요거는 페이스에 대한 부분이고, 자, 휴먼에 대한, 자, 사람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요건 또, 자, 전체 전신에 대한 사진이죠. 예, 드라이빙 비디오가 이렇게 있는데, 두 가지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실제 이미지, 네, 각각 있습니다. 요 하나씩 넣었을 때, 자, 여기가 요 영상에다가 이 사람으로 다시 대체해서 똑같이 움직이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자, 이런 예제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가보면 자, 여러분들이 자기 조금 더 실제적으로 가보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2014년도에 처음에 계획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쭉 흘러서 오다가 실제적인 이게 계획 딥페이크 이미지에 대한 해상도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그 계산량이라든지 알고리즘 측면에서. 근데 최근에 2019년도에 나오는 이런 논문을 보면 최근에 굉장히 고해상도, 자 1024 x 1024의 사이즈에 해당하는 고해상도의 딥페이크 영상들이 제너레이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논문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이게 그 딥페이크 요걸 통해서 이게 오토 인코드에 대한 부분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드를 PQ를 써서 강을 쓰지 않은 오토 인코드를 약간 변형한 것을 써서 고해상도의 딥페이크 영상을 제너레이션 했는데 이 사진들을 보면 실제적인 그 사이즈로 보면 굉장히 사실과 유사하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진과 여기 딥페이크 사진 자체에서 그 분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적인 이미지로 제너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딥페이크에 대해서 조금 위험성을 알리는 그런 좀 예제가 한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는 이거를 공개해서 나오는 사례는 아니고 이게 위험성을 알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튜브나 가보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 미국의 코미디언 필리라는 조던 필리라는 이 코미디언이 애프터 이펙트 CC와 페이크 앱 이를 써서 오바마 대통령이 조금 생소한 엉뚱한 이런 공개 발표하는 그런 동영상 비디오 클립을 만들어서 한번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반은 자기가 나오는 거죠. 나와서 이 영상은 가짜다라는 것을 실제 밝히는 그런 유튜브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거 가보면 나오는데 자 이거는 말 그대로 이게 정치적으로 조금 잘못 오용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고 자기가 이거 해서 만들어서 가짜다라는 것을 밝히는 동영상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딥페이크는 조금 아닌데, 낸실 펠로시라는 하원 의장이 있는데, 여자분이죠? 자, 이게 그때 인터뷰한 이 영상을, 비디오가 있는데, 한 25% 정도 스피드를 줄여요. 이렇게 줄이고, 음에 대한 높이를 조금 바꿨어요. 바꿔서 딱 보니까, 실제와 다르게 약간 취기 상태에서 인터뷰하는 것처럼 나오게 이렇게 만든 이 클립이 있습니다. 비디오 클립이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한 좀 더 약간 더 해프닝이 조금 더 발생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자, 이런 조금 약간 좀 위험성도 좀 알리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각보다 저는 이런 위험성을 알리는 그런 내용이 되게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딥페이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검출할 거냐, 딕테이션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갱 알고리즘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까 봤던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 같은 알고리즘이 굉장히 많이 거기도 이제 고급화되고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핑퐁 게임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딕테이션 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기본적인 맥락을 보면 이미지, 자, 페이크 이미지를 딕테이션하는 기술과 자, 페이크 비디오를 딕테이션하는 기술로 이렇게 보통 구분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되면 또 3D 그래픽스, 그다음 보이스도 나오겠죠. 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이미지, 또 페이크 이미지 딕텍션에 대한 부분은 한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결국은 딥페이크라는 딥페이크라는 대량의 학습 데이터들을 생성해서 걔네들을 페이크다, 얘는 페이크다 라는 것을 학습을 하죠. 학습을 해서 자, 그 다음에 실제 테스트를 들어오면 걔가 하는지 그렇게 테스트를 하는데, 자, 그전에는 자, 예전에는 갱 같은 경우에는 딥페이크 자체가 확대를 해보면 이미지를 확대를 해보면 약간 뭔가 어색한 이 디그레이션 부분이 나옵니다. 화질 요라가 조금 있는데 그거를 디텍션해서 익스트레이션 해서 발췌를 해서 자, 걔네들 특징을 잘 발췌해서 딕테이션을 하는데 요즘 같은 그 게임 같은 경우가 굉장히 임프루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굉장히 열화가 굉장히 없어지죠. 자,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자, 근데 비디오 같은 경우는 이미지와 다르게 조금 더 유용한 게 비디오는 이렇게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미지상에는 별 차이는 없지만 프레임 간에 좀 차이가 조금씩 납니다. 그래서 템포럴, 자, 시간에 대한 피처를 조금 더 자,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프레임 간의 자, 피처를 프레임과 프레임에 넘어갈 때 그때 이제 발생될 수 있는 조금 약간 열화 같은 피처들을 디텍션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고 얘 같은 알고리즘이 되겠죠. 아니면 자 이미지 페이크 이미지처럼 프레임 안에서 어떻게 아티팩트 그러니까 열화 부분을 좀 찾아가는 그런 케이스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나눠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것도 결국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서 디텍션 할 수 있는 기술들을 많은 한 2018, 19년부터 시작해서 좀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페이스 포렌식이라고 해서 자 페이스 포렌식 이거를 자 앞에 그 다양한 어떤 악용할 수 있는 딥페이크 디텍션을 위해서 딥페이크 된 이런 생성된 페이크 이미지를 한 180만 장 정도를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 요때 생성될 할 때 한 네 가지 주요의 방법, 예를 들어서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 바꾸는 거, 스왑, 그 다음에 딥페이크, 뉴럴 텍스트라는 네 가지의 어떤 방법에 의해서 자, 페이크 이미지, 딥페이크 이미지를 180만 장에 만들어서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오픈했죠. 자, 그러면 자, 디텍션 하는 입장에서 이 180만 장을 잘 이용을 해서 한번 디텍션 확률을 조금 많이 높이는 그런 방법을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슈퍼바이즈 러닝, 지도 학습을 위한 딥러닝 기반의 딥페이크 검출 모델을 학습하기 목적으로서 자, 이거를 굉장히 많은 영상을 만들어서 자, 오픈을 했어요. 자, 그래서 딕텍션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자, 이런 딥페이크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를 받아서 학습하게 연구용으로 이렇게 많이 연구를 또 진행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자, 이런 딥페이크 이미지를 대량의 자, 이렇게 자, 컬렉션 데이터셋을 가져와서 자, 매니플레이션 한 다음에 자, 그다음에 여기다가 학습을 하죠. 얘네들은 페이크다. 페이크고 자, 실제 이미지는 리얼이다. 라는 것을 자, 이 모델을 학습을 해서 이제 하는데 자, 실제로는 자, 이 모델 자체에 대한 아키텍처 자, 이 설계 자체가 상당히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그 페이스북에서 저기 런칭을 했었는데 자, 이게 자,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아마존에서 아마존, 그다음에 전 세계적인 어떤 AI에 대한 미디어 인터그레이트 스티어링 커뮤니티의 위원회가 있죠. 파트너 위원회고 그다음에 저 유명한 어떤 대학들이 모여서 뭘 했냐면 딥페이커 디텍션하는 챌린지 콘테스트를 열었습니다. 자, 열었는데 실제적인 거는 저기 뭐 이렇게 코비드 때문에 조금 더 약간 딜레이 되다가 올해 그 2020년 3월 달에 자기
자, 요 딥페이커 디텍션 챌린지 하긴 콘테스트를 이제 한번 팀들이 모여서 한번 서미션 날짜가 이제 3월달이었습니다. 해서 자, 여기 컨테스트를 열었는데 자, 여기가 한 2,000명 정도가 참가를 했고 모델이 굉장히 많이 냈습니다. 모델이 그 35,000개에 대한 딥페이크 디텍션 모델을 저기 제출을 해서 자, 얼마 전에 자, 이게 컨테스트 결과가 나왔는데 굉장히 큰 이 컨테스트 이게 상금을 제시를 했죠. 자, 해서 한 며칠 전에 이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오픈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35,000개 모델 중에서 5가지 탑에 해당하는 5가지 모델을 선발을 했어요. 그 중에서 제일 가장 우수한 이 모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제안한 모델이 있는데 자, 테스트를 어떻게 했냐면 자, 기본적인 것은 이제 학습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딥페이크를 찾으면 굉장히 90% 넘게 찾지만 자, 실제적인 것은 자, 이게 알려지지 않는 딥페이크 클립을 한 10,000개 정도를 테스트를 했어요. 10,000개 정도를 테스트를 했는데 자, 1등에 해당하는 이 모델이 현재로는 한 정확도가 한 65% 정도를 자, 찾더라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제시를 자, 이 사람이 저기 위너죠? 자, 위너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대부분은 저기 여기 거의 한 탑에 해당하는 모델에 대한 부분은 거의 대부분은 구글에서 제시한 그 efficient net이라고 해서 약간 새로운 어떤 CNN 모델인데 자, 이거를 대부분 많이 썼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직까지는 자, 올해가 자, 1회죠. 올해가 1회인데 아직까지는 한 65% 정도는 아직까지는 불충분하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연구가 진행이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 자, 이런 그 컨테스트를 열어서도까지도 전 세계적으로도 35,000개 모델도 제출하고 자, 이 관련돼서도 이만한 연구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딥페이크에 대한 부분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디텍션, 그다음에 보안과 세이프티라는 측면도 많이 강조가 돼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이렇게 DFDC에서 1등한 그 모델 중에서 그 여기 해당하는 베이스 모델이 클래시피케이션의 베이스 모델을 뭘 쓰냐면 Efficient Net이라는 아주 강력한 그 CNN 계열의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하나 썼습니다. 그래서 Efficient Net을 자 혹시나 여러분들이 클래시피케이션 관련해서 많이 개발을 원할 그 경우에는 이 efficient net을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고 만약에 혹시나 이게 듣지 않을 경우에는 efficient net을 한번 보시면 상당한 그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efficient net 자체는 여기 그 Rethinking Model Scaling for Convolution Neural Network이라고 해서 RCML 2019년도에 발표한 논문이 있는데 자 이게 왜 좋냐면 자 여기 관련되어 있는 베이스 모델이 있습니다. 베이스 모델. 자, 베이스 모델을 기준으로 해서 자,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오토ML과 모델 스케일링을 통해서 애큐러시와 에피션스를 같이 향상한 케이스가 되겠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서 베이스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먼저 스케일링에 자, 여기 그 레이어의 뎁스 말고 이렇게 레이어의 폭을 조금 더 넓히는 것 하나 그 다음에 뎁스에 대한 스케일링 뎁스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스케일링 하는 거 하나. 그래서 스케일링이 보통 한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하나는 와이더, 하나는 딥, 조금 더 딥하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레졸루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또 스케일링 할 것이냐를 세 가지 정도를 스케일을 만들어서 이 팩터를 통해서 조금 더 자동으로 한번 찾아가 보자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도입이 됐고, 자, 이거를 컴파운드 스케일링이라고 해서 같이 와이드와 그 다음에 와이드와 조금 더 딥하라 그 다음에 스케일리 자, 요거 레졸루션 자체를 세 가지를 좀 더 접목을 해서 컴파운드 복합적으로 스케일링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의 어떤 모델을 제시한 것이 이제 efficient net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얘가 이제 B0라는 스케일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하나씩 스케일을 업 해서 B1, B2, B3 언제까지 하면 B7까지 있습니다. B7까지
자, 그러면 B7에까지 간다면 상당한 큰 파라미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파라미터 많고, 그 다음에 중간 정도가 있는데, 자, B7까지 가려면 굉장히 그 웬만한 한두 개 GPU로는 안 되고, 여러 개의 그 GPU를 사용을 해야 커버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 일반적인 그 우리가 GPU 같은 경우에는 RTX 2080 정도 할 경우에는 한 B4 정도까지는 B4나 B5 정도의 를 쓰면 굉장한 큰 퍼포먼스를 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거 참고 삼아서 이 PC넷을 한번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면 이 많은 이 블로거들이 굉장히 좀 재밌게 좀 더 알기 쉽게 한글로 정의한 것도 있고 원본을 볼 것 같으면 여기 가서 한번 논문을 직접 읽어보시면 내용상으로는 큰게 그 이론적으로 베이스가 많지는 않고 자, 그 개괄적인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GitHub에 가보면 인피니트넷 자체에 대해서 오픈소스가 텐서플로우라든지 파이토치로 잘 구현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가서 직접 한번 해보시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미디엄 그 저널에 가보면 Deepfake AI Generate Image and Deepfake라는 요 제목으로 그 전어단 후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 연구 교수님이 계시는데 자, 요 주제로 딥페이커라는 주제로 관련해서 한 여러 개의 파트 1, 2, 3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더 세미적으로 테크니컬한 블로그를 잘 제시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딥페이크 관련된 것들을 전체적인 맥락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하려면 자, 요런 거를 잘 읽어보시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파트 1은 전반적인 딥페이크에 대한 리뷰에 대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파트 2에는 딕텍션, 이 딥페이크 딕텍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 그리고 세 번째 파트 3는 딥페이크 비디오를 조금 더 파퓰러한 툴로서 페이스 스왑이라든지 딥페이크 페이스 랩이 있습니다. 딥페이스 랩 그래서 페이스를 약간 그 스왑을 조금 더 다른 얼굴로 바꿀 수 있는 것을 간단하게 이 툴을 써서 얼만큼 쉽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파트 3에다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파트 1, 2, 3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딥페이크에 관련된 내용들을 개괄적인 내용, 컨셉을 많이 잡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료가 있으니까 자, 여기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애드버사이얼 어택 부분과 그 다음에 딥페이커에 대한 부분의 취약점과 오경 케이스, 그 다음에 AI 카피라이트에 대한 부분을 이 부분을 조금 더 얘기를 조금 더 나누도록 할게요. AI 카피라이트에 대한 부분은 보통 두 가지로 나눕니다. 두 가지. 하나는 모델, 그러니까 딥러닝 모델을 어떻게 보호하고 이 딥러닝 모델에 대한 카피라이트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그 딥러닝 모델에는 공유 플랫폼이라고 해서 이제 모델주,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모델 갤러리,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론칭하고 있죠. 자,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 지금은 약간 조금 오픈된 상태지만 결국은 자, 상업용 DNA 딥러닝 모델의 시장이 굉장히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적 가치가 있는 딥러닝 모델에 대한 이 카피라이터, 그 다음에 보안,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AI 카피라이터가 되겠죠. 자, 그래서 당연히 그 여러분도 다 한번 실습해 본 사람 같으면 이 딥러닝 모델 같은 경우가 재생산이라 배포, 디플레이, 그 다음에 디스트리트, 그 파생, 그 다음에 이런 것이 굉장히 가능성이 많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가치가 우수한 이런 모델들을 어떻게 재생산하거나 배포하거나 파생하는 걸 어떻게 조금 더 보호를 할 거냐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앞에서 봤듯이 적대적 공격에 대한 도용과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가 되죠. 표절된 AI 서비스 구축이 조금 더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자, 특히나 여기 보면 국가안보 같은 아주 중요한 딥러닝 모델 같은 경우가 자, 이건 좀 불법적으로 좀 판매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해서 딥러닝 모델에 대한 보호랑 저작권을 어떻게 할 거냐 대한 부분이 요 근래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막기 위한 하나의 어떤 여러 가지에 대한 보안 기술들이 나올 수 있겠는데 먼저 이렇게 딥사인이라고 해서 워터마킹 기술을 써서 모델에다가
모델에다가 이제 사인, 그러니까 시그너처를 입히는 거죠. 워터마킹 기술을. 자, 일반적인 공격은 되게 화이트 박스 공격이 있습니다. 화이트 박스 모델을 굉장히 사전 지식이 조금 알고 있을 때에 대한 공격. 그 다음에 블랙 박스, 자, 모델을 사전 지식 없이 자, 인풋과 아웃풋을 통해서 자, 바로 이렇게 도용하는 케이스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공격, 화이트 박스랑 블랙 박스 두 가지 공격에 대해서도 이 모델을 어떻게 강인하게 보호를 할 건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자, 한 사례로서는 그 딥사인이라고 해서 앞부분에 여기 자, 어떤 딥러닝 모델에 보면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레이어별로 이렇게 가중치도 있겠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워터마크를 자, 곳곳에 이렇게다가 자, 은닉을 해서 이 모델들이 자, 카피라이트를 보호를 하는 케이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모델 아키텍처랑 그 다음에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어떤 암호 기술을 써서 이제 보안을 조금 더 건다든지, 자, 그렇게 2중, 3중으로 이렇게 조금 더 안전장치를 자, 구현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AI에 대한 IP라고 해서 자, Intellectual 자, Protection 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전체적으로 좀 보면 제일 첫 번째 페이턴트가 있죠. 자, 특허에 대한 부분, 트레이드마크, 그 다음에 무역에 대한 그 트레이드 시크리티, 그 다음에 도메인 네임 이런 게 좀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이제 카피라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로서 이게 AI에 대한 카피라이트가 두 번째 종류가 이거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자, 갱 모델에 의해서 생성된 이 저작물, 뭐 디페이크 말고 실제적인 어떤 아주 우수한 아트라든지, 자, 그 다음에 갱에 의해서 생성된 아주 우수한 이런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누구한테 있느냐. 자, 이런 부분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 갱 모델 자체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자, 여기서 생성된 생성자, 자, AI에 대해서 제너레이트 된 이런 워크, 그 작품, 저작물, 텍스트, 영상, 비디오에 대한 저작권법에 의해서 아직까지 이 저작권법이 아직 굉장히 조금 예, 지금과 조금 맞지는 않죠. 자, 워낙 인공지능이 발달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자, 현재까지는 자, 이런 법에 의해서 보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자기 워드 컨그레스라는 자, AIPPI라는 컨그레스에서 자, 카피라이트인데 자, 인공적으로 제너레이트된 워크에 대한 카피라이트가 자, 여기서 이제 주요한 연구 질이었고, 자, 이 부분을 통해서 현재는 법률적으로 접근을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법률적으로 이렇게 부분 접근이 있지만 기술적인 측면, 테크니크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도 아직 조금 많이 미비하고 있죠. 자, 그래서 아마 최근에 2019, 2020 해서 우리나라에 어떤 한 연구팀이 있습니다. 아주 우수한 연구팀이 있고, 그 다음에 자, 미국과 일본, 독일, 자, 이런 데서도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슈화해서 지금 기술적으로 이거를 카피라이트라는 부분을 아마 계속 연구가 굉장히 활성화되게 진행을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부분에 아까 봤었죠. 저기 그 갱에 의해서 저기 아트 지식 강의라고 해서 자, 로비 바라트라는 그 스탠퍼드 이 연구자가 오픈 소스 코드가 있었죠. 자, 여기에 자, 프랑스의 아비어스라는 요 세 사람이 이게 그 로비 바라트라는 오픈 소스 자, 기트허브에 가서 자, 여기 있는 자, 코드를 이용을 해서 자, 여기 베라밀이라는 요 조상화를 만들어서 경매를 통해서 자, 여기 43만 2천 달러의 낙찰을 받았죠. 자, 그러면 이게 대한 이 제너레이트된 이 워크에 대한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자, 카피라이트 측면에서는 저기 세 가지 정도의 어떤, 여기, 자, 측면이 있습니다. 세 가지에 대한 자, 파티가 있겠죠. 자, 첫 번째 예입니다. 자, 이게 로비 바라트가 개발한 딥러닝 모델 개발자. 그 다음에 이거를 소프트웨어 개발자죠. 소프트웨어 개발자. 그 다음에 강을 첫 번째 만든 자, 이언 쿠펠러 이 연구자. 자, 모델과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있고, 그다음 이거를 이용을 해서 자, 여기 작품을 생성한 사람이 있겠죠.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생성할 때 데이터가 있죠. 데이터 제공자가 있겠죠. 데이터 제공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세 가지의 자, 이 세 축이 있는데, 그러면 자, 여기에 생성된 이 제너레이터된 이 워크는 누구한테 있느냐?
라고 그렇게 이제 법적인 측면에서 이제 맞닥뜨리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적인 측면에서는 자, 이 AI 자체에서 제너레이션 한 것은 어떤 창의적인 측면이 아니고 어떤 AI를 사용하고 특정 작업이 생성된 이 프레임워크를 정의를 한 사람한테 소유권을 기속시키는 것이 현재로는 가장 유력하게 법적으로 이렇게 많은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모아지고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법적으로는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약간 가도기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국내의 어떤 그 법적인 전문가들도 이 부분 AI 카피라이트는 부분도 많이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여러분 입장에서 자, 만약에 갱을 통해서 오픈소스를 통해서 자, 작품을 어떤 데이터를 어떤 제공을 받아서 한다든지 자, 그럴 때 카피라이트 측면도 한번 심각하게 한번 고려를 언젠가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해결도 마찬가지로 문제와 해결도 자, 법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